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독일 추리작가 협회상을 수상한 유디트 W. 타슐러의 매혹적인 장편소설 국어교사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디트 W. 타슐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성 작가로서 외국에서 여러 직종을 경험하며 생활하다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하여 동문학과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2011년 40살이 넘어 발표한 데뷔작 겨울 같은 여름이 책 읽는 인스브루크의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발표된 국어교사는 독일 최초의 추리문학 작가로 평가받는 프리드리히 글라우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글라우저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당시 심사위원회는 사랑과 배신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주제를 한 편의 신뢰학처럼 장인의 언어로 엮어냈다고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추리소설은 절대 아닙니다. 잊혀진 사랑, 묻혀진 과거, 지울 수 없는 낙인, 이 모든 과정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섬세한 필추로 그려져 있어 읽는 재미와 함께 진한 감동이 물밀듯 전해져 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펴낸 곳, 창심소, 지은이, 유디트 W. 타슐러, 옮기니, 홍순란, 국어교사. 먼저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의 구성과 형식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요 인물들과 이야기의 도입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청소년 문학 작가 크사버 잔트는 인스브루크 소재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워크숍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맡은 여교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녀가 16년 전에 헤어진 옛 연인 마틸다 카민스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정확히 말하면 크사버는 16년 전에 아무런 예고도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고 가출을 한 후로는 마틸다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헤어진 두 남녀가 16년 만에 메일로 재회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은 여름 학기에 열릴 예정이며 그때까지 두 사람은 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재회 전에 마틸다와 크사버가 주고받은 이메일. 2011년 12월 27일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MK 선생님, 2달 전 티롤주에서 기획한 각 학교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로부터 제비뽑기 결과 제 파견처가 귀 학교로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귀 학교의 학생분들과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워크숍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가장 좋은 타이밍은 2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주입니다. 전화를 해도 연결이 어려워 귀 학교 사무실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가능한 한 빨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사버 잔트. 2011년 12월 29일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MK 선생님, 죄송하지만 워크숍의 일정을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외의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크사버 잔트 2011년 1월 4일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일정을 정해주세요. 귀 학교 사무실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에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크사버 잔트 2012년 1월 7일 보낸 사람 MK 받는 사람 크사버 잔트 친애하는 크사버 친절한 이메일을 몇 번이나 보내줘서 고마워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라 학교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고 저도 휴가 중에는 거의 이메일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청소년 문학작가인 당신을 곧 우리 학교로 모실 수 있어서 모두들 기대가 큽니다. 다만 제안하신 주에는 아쉽게도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학기 방학에 해당하거든요. 동료들도 저도 3월 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짜의 선택은 작가님께 맡기겠습니다. 마틸다 카민스키 2012년 1월 8일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깜짝이야. 말도 안 돼. 정말 마틸다라고? 이런 우연이 있나? 설마 당신일 줄은 몰랐어. 아니 어쩌다 산골로 들어간 거야? 마음을 담아 크사버 2시간 후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언제부터 티롤 지방에 사는 거야? 잘 지내고 있어? 아직도 여전히 열성적인 교사이려나? 결혼은 했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줘. 당신한테 올 답장이 엄청 기다려지는걸. 2012년 1월 9일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저기 계세요? 저기요. 한두 줄이라도 좋으니까 답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2012년 1월 10일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요즘 내가 위스키 마실 때 뭘 듣는 줄 알아? 톰 웨이츠 왈츠잉 마틸다 왈츠잉 마틸다 너와 함께 왈츠잉 마틸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그는 노래하였지. 너와 함께 왈츠잉 마틸다. 기억하려나? 1986년 7월 코르시카 섬의 밤바다 피나렐로 해안 티롤 남부에서 온 그 중년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루이지? 그가 기타를 치며 걸걸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잖아. 아마 네 관심을 끌고 싶었을 거야. 벌써 며칠 전부터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우리 텐트를 자꾸 기웃거렸으니까. 손에 와인병을 들고 너에게 오프너는 없냐고 물었지. 그러고 나서 칼트러째의 코르크를 꼼지락대며 괜히 너한테 말을 걸곤 했어. 해먹에 누워있는 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모닥불을 둘러싸고 식사를 했던 기억도 나. 누가 합류했었는지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어쨌거나 10명 정도는 됐을 거야. 거기서 네가 갑자기 좀 취했었는데 진짜로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벼랑간 일어서더니 왈츠잉 마틸다 노래에 춤을 추기 시작했어. 아니, 그건 춤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어. 어느 쪽인가 하면 리드미컬한 움직임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능적이고 열정적이었어. 그러다 마지막에는 원피스를 머리 위로 벗어 모래사장에 던져버리고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어. 낡은 팬티바람으로 말이야. 그 팬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짙은 자주색에 앞쪽이 작은 망사로 돼 있었어. 항상 넌 그런 오래된 팬티를 입었지. 곡이 끝나자 너는 바다로 들어갔어. 그러더니 다시 와서 나까지 바다로 끌어들이려고 했지. 결국 그 남부 티롤 사람이 너를 텐트로 옮기는 것을 도왔어.
네 몸을 반이라도 부축하겠다면서 내 말을 안 듣더라. 텐트에 들어가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 그 남부 티롤 사람이 밖에서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난 지금도 확신해. 그때는 그런 상상에 더 흥분했었지. 널 떠올릴 때마다 그날의 광경이 눈에 선해. 바닷가에서 그 이상한 팬티바람으로 나와 남부 티롤에서 온 가수, 모닥불 주변을 춤추며 빙빙 돌던 너와 바로 옆 모래사장으로 밀려오던 바다. 넌 그날 밤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이 매력적이었어. 제발 답장 줘, 부탁해. 옛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기 위해서라도. 크사버. 2012년 1월 11일. 보낸 사람 MK. 받는 사람 크사버 잔트. 크사버에게 당신이 생각날 때마다 내 눈에 떠오르는 건 다른 풍경이에요. 거의 16년 전인 5월 16일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당신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난 늘 그렇듯이 다녀오겠다고 키스를 했죠. 당신이 어느 쪽으로 자고 있는지에 따라 볼이나 이마,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는 곳은 매번 달랐지만 그날 아침은 머리칼이었어요. 예감이 있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면 정말 예감이라고는 아주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최악이었어요. 그날은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을 감독하고 심지어 그 후 1시간 동안 보충 수업을 했어요. 매우 무더운 날이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자잘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3학년 C반에서 리포트를 쓰게 한 일,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첫 경험이었을 거예요. 또 4학년 B반에서 토론을 벌인 일, 주제는 동물 실험은 모두 없어져야 하는가 였죠. 맞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쇼핑도 했어요. 상추, 토마토, 파프리카, 통밀빵, 버터, 파. 그 시절에 당신은 더운 날 저녁마다 믹스 샐러드와 파를 얹은 빵을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억나요?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는데 당신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쇼핑백을 전부 바닥에 내려놓고 내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당신은 분명 자전거로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거나 파울이나 게오르크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볼일을 보러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서로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는 이미 지난 뒤였으니까요. 문을 연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인지 몰랐지만 곧바로 알아차렸죠. 복도가 평소보다 훨씬 깔끔했거든요. 바닥에 당신의 신발도 없었고 벽에 당신의 겉옷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남색 접이식 우산도 사라졌고요. 일단 놀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당신이 대청소를 했거나 아니면 고물을 쓰레기로 내놓았나 했죠. 그런데 문을 닫았더니 눈에 들어왔어요. 문 뒤쪽 벽에 걸려있던 루마니아 풍경사진이 없어진 게 당신이 파울과 루마니아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말이에요. 사진 속에는 채소를 산더미처럼 쌓은 나무 짐수레를 밀면서 들길을 걷는 이가 없는 할머니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호박 위에 앉아 있고 뒤로는 널찍하고 푸르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사진이 사라진 벽에는 사각의 흰색 자국이 남아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옆의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코르시카 섬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바다 위로 저물어가는 석양,
피나렐로만의 사진 말이죠. 즉, 당신이 찍은 사진만 없어졌던 셈이죠. 그 순간 난 이해했어요. 적어도 예감은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 사번은 사진을 담을 새 액자를 사러 갔는지도 몰라. 그게 아니면 사진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벽에서 떼어냈을지도 몰라. 부엌으로 가니 그곳은 평소대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나 없어진 게 있단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매일 사용하고 개수대에 놓아두는 커피잔이요. 우리가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는 건 항상 저녁이 되어서였잖아요. 그날 당신은 아침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던 커피를 마실 시간도 없을 만큼 서둘러 집을 나섰나요? 거실 책장도 끔찍할 정도로 텅 비어 보였어요. 당신 책이 다 없어졌거든요. 당신 CD도, 게다가 둘이서 사용하던 서재에서는 당신의 책상과 회전의자, 그리고 새로 산 선반도 사라져 있었어요. 내 책상과 내 선반은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요. 완전히 반만 텅 비어버린 방이었어요. 쪽모이 세공을 한 바닥은 책상이 놓여 있던 곳만 검게 윤이 나고 있었죠. 침실도 당신 쪽의 침대만 비어 있었고 아파트 열쇠는 나이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설명을 적은 종이 쪽지 한 장 없이 단지 열쇠뿐이었죠. 이게 바로 당신이 생각날 때 내 눈에 그려지는 풍경이에요. 쪽모이 세공바닥의 검은 사각형. 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볼 때마다 당신의 비겁한 이사가 떠올랐어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인스부르크로 이사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요. 마틸다. 추신. 그 남부 티롤 사람의 이름은 루이지가 아니라 크루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남부 티롤이 아니라 슈타이어 마르크 출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피나렐로로 간 건 1987년이지 1986년이 아닙니다. 13분 후.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사랑하는 마틸다, 그 추신 그야말로 당신다워. 언제나 당신은 나보다 기억력이 좋았지. 또 언제나 그걸 내가 느끼게 해주었어. 15년 동안 계속 말야. 하지만 난 며칠 후에 당신에게 자세히 편지를 써보냈었어. 내가 그런 짓을 한 이유, 정말로 어쩔 수 없었어. 는 거기에 잘 설명했을 거야. 크사버. 추신. 아직 워크숍 일정을 받지 못했어. 1시간 후. 보낸 사람 MK. 받는 사람 크사버 잔트. 크사버,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그래, 자세히 말이죠. 설명했다는 장문의 편지 말인데 나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 편지 따위 쓰지 않았잖아요.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인생을 다시 추스르는데 몇 년이나 걸릴 정도로. 마틸다. 추신. 우리가 사귀었던 건 15년이 아니라 꼬박 16년이라는 것만큼은 아무래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군요. 워크숍 일정은 3월 5일에서 9일이 어떨까요? 2012년 1월 12일.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마틸다, 그때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일은 이별 편지에 제대로 썼어. 편지를 받지 못한 일은 안타깝다. 하지만 정말 썼어. 내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비난은 너무한걸.
마음 아프다. 그리고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싶은데 당신이 쓴 인생을 다시 추스르는데 몇 년이나 걸릴 정도로라는 문장은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무수한 커플들이 헤어지고 있어. 이별은 이제 인류의 일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야. 하나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아주 평범한 일이야. 어찌됐든 이런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싸우지 말자. 이제 다 오래전 일이잖아. 당신을 다시 만난다니 정말 기대돼. 크사버. 추신. 3월 5일부터 9일까지면 딱이겠어. 2012년 1월 14일. 보낸 사람 MK. 받는 사람 크사버 잔트. 크사버.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줬으면 하는 건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마틸다. 6분 후.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사랑하는 마틸다.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 둘 다 어른이야. 그것도 꽤 지긋한 나이의.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난다니 정말 기대돼서 어쩔 줄 모르겠어. 당신한테는 나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우연히, 아니, 이건 운명이라고 난 확신해. 또 만날 수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굉장하잖아. 진심으로 크사버. 2012년 1월 15일. 보낸 사람 MK. 받는 사람 크사버 잔트. 크사버, 알겠습니다. 그럼 3월 5일에서 9일로 워크숍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나요? 혹시 참가 인원수, 나이, 애독서라든지 뭔가 제가 그쪽에 보내야 할 것이 있나요? 11분 후. 보낸 사람 크사버 잔트. 받는 사람 MK. 사랑하는 마틸다, 정말 반가워. 당신의 그 철저한 실무주의, 에너지, 일에 대한 열정, 기운,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없어. 난 그저 다시 만나고 싶을 뿐이야. 정말 미칠 듯이 기대돼. 그리고 다시 만나기 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 일정은 나도 좋아.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괜찮아. 준비 없이 바로 학생들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3월 4일 일요일에 봐. 이제 불과 6주 뒤야. 호텔에 가기 전에 당신 집에 들러도 괜찮을까? 크사버. 추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분명 당신에게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해. 여러 일들이 분명해질 거야. 마틸다와 크사버. 철이 들 무렵부터 마틸다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린 시절에도 사춘기 때도 백일몽처럼 이런 장면을 꿈꾼 것이다. 해가 긴 여름밤에 자신은 저녁 준비를 한다. 아이들이 손을 거들고 있다. 줄곧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돌아와 자신과 아이들을 애정 넘치게 안아주고 모두 모여 늦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는다. 각자가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마틸다는 이 소시민적인 꿈을 친구들에게는 신중하게 감췄다.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때는 70년대. 여자가 직업상 커리어를 쌓는 것을 지향하는 시대였다. 물론 마틸다도 커리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전업주부로 사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마틸다는 모두 손에 넣을 작정이었다. 장래 자신의 삶을 직업상의 성공,
자녀의 생일 파티, 스키 여행, 학교 학부모회 등을 꿈꾸며 머리에 그렸다. 무엇보다 염원한 것은 만능인데다 모든 것을 조율하고 애정 넘치게 밥을 떠주며 가족을 지켜보는 자신, 가정의 중심인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꿈을 그릴 때 마틸다의 머리에 자리했던 것은 단 하나의 열망이었다. 나의 어머니보다도 잘하는 것. 물론 18살 때부터 30살까지는 나만의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틸다의 꿈이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때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 꿈은 마틸다의 가슴속에 적당히 얌전하게 잠들어 있었다. 마틸다는 공부와 일, 연애로 바빴던 것이다. 그녀는 18살에 대도시로 나와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22살에 크사버를 알게 됐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사랑을 나누다가 2년 후에는 둘이서 아파트를 빌려 같이 살기 시작했다. 교사 일이 즐겁다 보니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크사버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다. 반드시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아이들을 통해 삶의 활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것은 마틸다 혼자서는 좀처럼 몸을 내맡길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 생일을 맞이했을 무렵 아이를 갖고 싶다는 열망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년 만에 행동과 사고를 모두 지배할 듯 격렬해져서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크사버는 아이 갖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아직 가정을 꾸리기에는 스스로가 미숙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크사버는 자신이 일단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반복해서 마틸다를 달랬다. 그러는 사이 친구들과 친지 대부분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약혼 파티, 총각 파티, 결혼식, 어린이 세례식 등에 초대받았다. 그럴 때마다 크사버는 따분해 보이는 얼굴로 마틸다 옆에 앉아 있었다. 크사버는 그러한 축하의 장을 괜스레 싫어했다. 반면 마틸다 쪽은 선망과 질투로 얼룩져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신부나 신생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라면 뭘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았다. 그렇다. 마틸다의 꿈은 진부하고 평범한 것이었다. 새하얗고 풍성한 레이스가 장식된 드레스 차림으로 제단 앞까지 걸어가는 자신, 옅은 화장, 우아하게 묶어 올린 머리, 장갑을 낀 손에는 장미 부케, 친구들에게 반짝이는 미소를 보이고 그래, 웃고 싶으면 웃어. 하지만 그게 내 꿈이야. 여자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크사버가 그런 꿈을 꾸는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 역시 마틸다는 알고 있었다. 35살이 되자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틸다의 열망은 미칠 듯이 강렬해졌다. 동네에서 길을 걷거나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거나 쇼핑을 갈 때마다 도처에서 아이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말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모차를 탄 어린아이와 아기, 거대한 배를 자랑스럽게 내밀고 걷는 곧 엄마가 될 여자들, 사람들이 볼 때면 유독 아내의 배에 손을 대고 자랑스레 미소 짓는 남자들. 크사버는 철저하게 저항했다. 그러더니 마틸다가 피임약 먹기를 그만두고부터는 착실하게 콘돔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설사 그날이 마틸다의 생리가 끝난 날이어도 반드시 도중에 멈추곤 했다. 크사버는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절정에 다다르기 직전 앓는 소리를 내며 마틸다에게서 몸을 떼고 일어나 어디에 숨기고 있던 건지 모를 콘돔을 꺼내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우물쭈물 장착했다. 옆에 누워서 그런 크사버를 바라보며 마틸다는 이 어이없는 광경에 원망마저 품었다. 마틸다의 다리를 풀어 옆으로 내던지고 휙 등을 진 채 오로지 아래를 보느라 코끝과 페니스의 끝부분이 20cm 정도로 맞닿을 듯 새우등을 한 크사버의 모습. 정작 본인은 너무나 집중해 무아의 경지에 이른 표정으로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고 벌어진 입에서는 혀끝이 얼핏 보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한 번은 크사버가 코감기에 걸려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콘돔의 정확한 장착을 더 중요시한 나머지 마침내 콧물이 한 방울 콘돔에 쌓인 페니스 바로 끝부분에 떨어지기도 했다. 크사버는 영원할 듯한 시간을 쏟으며 콘돔을 만지작거렸는데 솜씨가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10년 넘게 마틸다가 피임약을 복용함으로써 크사버가 콘돔을 장착할 수고를 덜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애초에 크사버는 손재주도 없었다. 목수일을 비롯한 손재주가 필요한 일들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이야깃거리로 스스로 친구들에게 종종 농담을 던질 만큼. 그럼에도 크사버는 끝부분까지 주름 하나 없이 장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라도 도중에 어긋나거나 더욱이 마틸다의 몸속에서 벗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장착을 마친 크사버는 살짝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마틸다 쪽으로 돌아서서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안으로 다시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부터 크사버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은 대개 콘돔을 장착하는 데 사용한 시간보다 분명히 짧았다. 마틸다는 크사버 몰래 콘돔을 찾기도 했다. 바늘로 구멍을 뚫기 위해서였다. TV 36 코미디 드라마에서 얻은 지식이었다. 그러나 몇 번이나 집안을 뒤엎으며 살펴도 콘돔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기 집임에도 물건 숨기는 곳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럼에도 매번 섹스를 할 때마다 크사버는 어디에선가 콘돔을 꺼냈다. 마치 원하는 장소에 토끼가 나타나도록 선보이는 마술사처럼. 침대 위에서 마틸다는 가준수를 다 썼다. 사랑을 나누는데 푹 빠진 모습이나 욕정에 달아오른 모습을 이토록 표현할 수 있나 싶을 만큼 가장하고 크사버를 몸속에 간직하려 노력했다. 번거롭게 중단하지 못하도록 절정 전에 중단할 틈을 주지 않고 크사버가 그대로 마틸다 안에서 사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양다리로 단단히 크사버의 몸을 감았다. 그러나 여타 것들에는 대충대충 근성도 없던 크사버는 매달린 마틸다로부터 매번 고집스럽게 몸을 떼어냈다. 그래서 마틸다는 자신이 손재주가 더 좋다고 크사버를 구슬렸다. 내게 맡기고 당신은 느긋하게 누워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고무에 찢어진 곳을 만들거나 구멍이 날 때까지 손톱으로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손톱을 꽤 길게 기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도저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크사버는 페니스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 마치 마틸다의 생각을 읽어냈거나 또는 남자끼리 이 문제를 의논하고 조언을 받은 듯이. 마틸다의 온몸은 임신을 외치고 있었다. 생리 주기 중반에 접어들면 배란하는 것도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것도 느낄 정도였다. 하체가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젖꼭지가 평소보다
더 딱딱해지는 느낌이 드는 데다 그 시기에는 항상 욕정에 온몸이 끓어올랐다. 몸속에 있는 3cm 크기의 미끈미끈한 난자가 작은 올챙이와 맞붙는 꿈까지 꿨다. 거대한 자신의 배를, 출산의 순간을, 그리고 작고 끈적끈적한 생물을 품에 안는 꿈을 꿨다. 크사버를 닮은 소년이 갑자기 모래밭에서 기어나오더니 마틸다 쪽으로 달려와서 더러운 손으로 무릎 위로 기어오르며 맹렬한 기세로 안기고 뽀뽀를 하고 "엄마는 세계 최고의 엄마야" 라고 말하는 광경을 꿈꿨다. 때로는 실제로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아서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을 관찰했다. 한 번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2살배기 아들을 보다가 끓어오르는 감정에 압도당한 나머지 현기증이 나서 벤치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다 같이 간호를 해줬는데 그때 마틸다는 자신이 임신 3개월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실제로 생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늦으면 마틸다는 매번 임신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콘돔이 찢어졌을지 모른다고, 아니면 콘돔을 끼기 전에 유독 기운 넘치는 정자가 이미 자신의 몸속에서 헤엄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그럴 때면 마틸다는 거울 앞에 서서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자각했다. 불규칙하게 빠른 심장의 고동, 피로감, 아랫배의 당김, 메스꺼움, 가벼운 통증이 있는 팽팽한 젖가슴. 그러나 이윽고 출혈이 시작되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면 마틸다는 여러 날을 무거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었다. 크사버는 그런 마틸다를 구제하려 하지 않았다. 마틸다와 크사버의 16년 만의 재회. 진짜 오랜만이야, 마틸다. 크사버, 우와, 당신 아름다운데? 누군가 했어. 고마워, 들어와. 커피 한 잔 할래? 좋지. 오면서 막히지 않았어? 괜찮았어. 한산하던데. 여기서는 언제부터 사는 거야? 15년쯤 됐어. 그러니까 1997년 부활절부터야. 정말 멋진 집인걸. 벌써 잊어버렸어? 이 집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 마리아 고모의 집이야. 나한테 물려주셨어. 고모님 기억 안 나? 둘이서 한번 여기 온 적 있었는데. 아, 그게 여기였나? 그래, 이 집이었어. 근데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 나이 드신 고모님 생각이 계속 나기만 하는 게 싫어서. 그리고 고모님의 불행한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집 한번 둘러볼래? 그럴까? 감동적이야. 방들이 전부 널찍하니 환하고 당신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잖아. 게다가 인테리어도 훌륭한걸. 정말 살기 좋은 집이겠어. 집은 두 번째 피부니까. 기억나? 반대로 자동차는 실용적인 도구일 뿐. 지하실과 대피소는 내일 보여줄게. 그럼 일단 커피 한 잔 하자. 대피소? 마리아 고모님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에 대피소를 만드셨어. 그 사고를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거든. 측정기를 들고 집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방사선량까지 재셨어. 사고 관련 소식이 TV에 나온 날엔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재기해서 냉동해 두시고 말 다 했지. 휴, 커피가 들어가니까 살 것 같다. 그나저나 고모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전 사고 이후에는 속아먹는 풀이 방사선 범벅이 될 거라고 그러셨지. 케이크는? 좋지, 고마워.
참 희한스럽네. 대피소는 직접 설계하고 건설을 의뢰했는데 1년 동안 흙을 파서 만들었어. 이웃들은 고모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한 것 같아. 비용을 아끼지 않으셨거든. 좁고 어두운 방이 아니라 지하에 있다 뿐이지 제대로 된 살림집이야. 현관에 거실, 부엌, 침실, 욕실, 거기에 완벽한 조명 시스템까지. 체르노빌 이후에 다시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아서 고모 엄청 실망했어. 그나저나 마리아 고모님의 불행한 사랑의 상대는 누구야? 그런 이야기 정말 듣고 싶어? 그럼 물론이지. 고모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건 96년도 크리스마스였어. 12월 25일인데 해가 나고 화창한 날이라 같이 바깥 테라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거든. 정원에 온통 눈이 소복하고 장미 한 송이만 피어 있었어. 그래, 맞아. 정말 진부한 풍경이었지. 연세가 지긋하신 고모가 홍차와 수제 쿠키를 내주시고 찻잔은 100년은 된 골동품이었어. 아무튼 모든 게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어. 그때서야 나 처음으로 편안한 기분 든 거 있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케이크 정말 대박이다. 미안, 계속해. 고모님의 사랑의 상대라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고모는 그때 24이었고 프랑스 점령군 병사를 알게 됐어. 장이라는 이름의 의대생, 니스의 유명한 의사 가문 아들이었어. 두 사람은 4년 넘게 사귀었어. 마리아 고모는 장과 함께 그의 고향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장은 부대에 전역원을 냈어. 고향으로 가는 여행 계획은 다 준비됐고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 장이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던 날 밤, 고모는 부모님 집 앞마당에 트렁크를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장을 기다렸어. 이웃집 사람이 커튼 뒤에서 몰래 고모를 보고 있었대. 하지만 장은 밤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맞아. 다음날 고모는 장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수소문했어. 그랬더니 장이 그 전날 급하게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했대. 그래도 고모님은 장에게 편지를 쓰셨겠지? 몇 통이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 그 자식의 고향으로 쫓아가진 않은 건가?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까? 마틸다, 응? 우리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잖아. 정말? 근데 왜 고모가 쫓아가야 했던 거지? 장이 고모와 함께 인생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잖아. 슬픈 이야기야. 근데 당신은 그때까지 몰랐던 거야? 몰랐어.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마리아 고모는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양장점 가게를 했어. 재봉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 뒤로는 손님을 위해서만 살고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았어. 결국 까칠하고 부유한 사업가가 됐지. 고모님이 당신한테 재산도 물려주셨어? 아니, 유산은 SOS 어린이 마을에 전부 기부했어. 내가 받은 건 이 집뿐이야. 그러니까 나 별로 부유하지 않아. 그런 의미로 묻는 거라면 수리공사하면서 낸 대출도 아직 갚고 있거든. 그런데 고모님은 왜 친구나 오래 근무한 직원처럼 이 동네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집을 물려줬을까? 두 사람 거의 왕래가 없었잖아. 애초에 살면서 몇 번이나 봤지? 다 해봐야 10번. 나한테 연대의식을 느낀 거야. 나도 애인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어쨌든 마리아 고모는 내가 찾아오고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 화장을 하고 제일 아끼는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아침 식사 중에 잠이 든 채 그대로. 이웃이 마침 고모를 데리러 왔다가 발견했어. 둘이서 같이 미용실에 갈 약속을 했었다고 하더라. 멋진 최우시네. 나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던 순간 이미 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었어. 확신이 들었거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부활절 휴가 동안 짐을 옮겼어. 그래서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로 옮긴 거야? 응, 곧바로. 좋은 학교야. 동료들도 모두 아주 좋고, 직장 생활은 즐거워. 내일이면 당신도 알게 될 거야. 국어 교사들 모두 당신한테 관심이 엄청나. 게다가 창작 워크숍에 신청한 학생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애들이 대부분 우리의 3부작을 읽었거든. 우리의 3부작? 천사의 날개, 천사의 아이, 천사의 피. 저기 벽난로 위에 있는 저건 진짜 권총이야? 그렇지. 왜 집에 권총이 있는 거야? 이 근방 치안이 별로인가? 아니야, 저건 고모 거야. 구경해보고 싶어? 장이 약혼의 증표로 선물한 거래. 내가 지내려고 이 집을 정리할 때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 고모에게 있는 장의 추억은 사진 몇 장을 빼면 저 권총뿐이었으니까 고모가 아주 소중히 여겼지. 종류는 왈터 모델 라인? 그 장이란 자식이 약혼의 증표로 권총을 선물했다는 거야? 맞아. 고모가 반지 대신 권총을 달라고 했어. 당시 고모의 예전 구원자가 골수 나치였는데 점령군 병사와 어울린다고 고모를 쫓아다니면서 협박을 했다지 뭐야. 그래서 고모가 장한테 말했대. 나한테 반지 선물할 생각 마. 내가 원하는 건 왈터니까. 라고.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신 거겠지. 권총을 들고 있는 당신이라니 왠지 신기한 느낌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야. 잘 어울려. 권총을 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뭔가 미스터리한 여자 같고 애초에 예전하고는 아예 다른 사람이지. 한번 살펴볼래? 아니야, 괜찮아. 복수를 위해 날 쏴 죽이려고? 쏴 죽였으면 좋겠어. 마리아 고모님은 진짜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 권총. 지하실에서 밀집 인형을 쐈을 수도 있겠다. 장을 쏙 빼닮은. 아니, 진짜 장을 쏴 죽였을 거야. 나는 알 수 있어. 1년 동안 답장을 계속 기다리다가 열차를 타고 니스로 향한 거야. 한밤중에 장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울리지. 붉은색의 비단 모닝가운을 입은 장이 문을 열자 그를 총으로 쏴. 그때 마리아는 조로처럼 검은색의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긴 망토를 입고 있어. 그녀를 본 사람은 없고 마리아는 다음 열차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는 거야. 니스에서는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 한번 조사해보지 그래. 당신의 다음 소설은 그걸로 해도 될 것 같네. 맞다. 소설 말이야. 잘 쓰고 있어? 소설 이야기가 듣고 싶어. 당신 쪽에서도 내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말이지. 옛날처럼? 그래, 옛날처럼. 나는 당신에게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이야기하고 당신도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뭐 떠오르는 게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 됐다. 그럼 당신 먼저 시작해.
16년 만에 우연한 기회로 재회한 소설가 크사버와 국어교사 마틸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던 시절처럼 이야기를 창작해서 서로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 안에서 들춰지는 각자의 어두운 과거와 비밀들, 이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참으로 궁금해지는 소설, 국어교사.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